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내용은 2025학년도 특사학교 유치원 유특 기출 문제입니다.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특, 초특, 중특 중에서 가장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이때 말하는 어렵다는 뜻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형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내용을 보고 유추해서 쓰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유특 점수가 초특과 중특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아특수교육학과 그리고 유아교육학 내용이 상대적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특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골고루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유아에서 얘기하는 검사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의 절차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서 배웠던 이수인 선책에 나와 있는 선별부터 총괄평가까지 나와 있는 그 단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A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내용들 안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다? 선별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별검사의 실시 목적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사를 해보자. 즉, 진단을 하려고 조금 더 검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것인지 결정한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별검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진단평가의 단계를 물어보는데 B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장애인으로 등록했다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것도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제가 수업할 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이꼴 장애학생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적부성 또는 적격성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단계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단계를 붙여주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B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 시 고려할 점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화 교육 지원팀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 내용에도 있고요. 시행령, 시행 규칙에도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내용이 법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법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떤 거? 각급 학교장은 이렇게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행령 내용, 시행규칙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얘네들 뭐 매 학기마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한 지 며칠 만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구성 시 고려할 점이잖아. 그래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밑줄친 A의 유치원 교육과정, 즉 이의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없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서 기흥린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이건 법 내용이잖아. 나의 밑줄친 B와 C를 근거해서 밑줄친 디귿은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할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디귿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통합비 지원과 치료 지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나오면 이렇게 무작정 나옵니다. 그래서 장특법은 제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이거 특수교육학 내용으로는 풀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으로는 지적장애의 위험 요소가 나오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특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특 내용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형성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내용을 보시면 가의 1, 밑줄 친 니은을 감소하기 위한 환경 조정법을 한 가지를 쓰고, 자, 니은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혹시 집의 변기가 유치원과 크기가 다른가요? 변기의 높이가 다르면 변기에 앉을 때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유치원 문제 중에서 저기 변기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찾아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용변 시 안정성이 있는 자세 지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용변할 때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을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 잡을 거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용변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이 3+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3+1에 해당하는 안정성, 균형성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환경조정법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 자, 디귿. 몇 가지 용변 기술 준비도 평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1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활 연령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른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하나밖에 더 있나? 뭐 배설 패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된 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야 뭘 할 수 있다고? 네, 용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평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용변 훈련이 나오잖아. 용변 훈련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고 그 중에서 1단계 습관 훈련이 나오잖아. 이 습관의 목적은 규칙적인 계획표에 따라서 변기에 앉는 경험을 주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나올 만한 거 나왔습니다. 늘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용변과 관련된 내용이 유, 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번. 자, 나의 A에서 사용된 행동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최근 기출 문제를 본다고 하면 근 10년 동안은 소위 말해서 벌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는 순간 바로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써놨지. 이거 쓰면 안 돼요. 근데 교사는 알아야 되잖아. 자, 윤서가 장난감 정리를 너무 안 해요. 정리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동생과 놀면서 늘어놓기만 하지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윤서가 노래한 후에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놀던 것뿐만 아니라 동생이 가지고 놀던 것까지 모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윤서도 짜증내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건 버리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강제 대안의 원칙에 의하면 뭐 해야 된다? 강화 중심의 중재. 다음 소거, 그 다음에 벌이 되는데 이 벌 중에서도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뭐 타임아웃 정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과잉교정이라고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잉교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 그 중에서 하나는 뭐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전부 다 환경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뭐가 된다? 일단은 지금 A 내용에는 과잉교정에서 뭐도 나온다? 원상회복 과잉교정이라는 과잉교정의 하위 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상회복 과잉교정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과잉교정만 썼더라고 하더라도 틀렸다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쓰시는 게 눈에 띄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도 나오기 때문에 뭐도 확인해 봐야 한다? 타임아웃도 확인해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느낀 게 뭐냐면 올해 유특도 그렇고 초특도 그렇고 고은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안 놓은 거 내려고 좀 애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때 나온다 했잖아. 실제로 나왔죠. 자, 1. 밑줄 친 기읍과 니은의 의사소통 요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요소, 즉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 크게 보면 언어적 요소, 그리고 준언어적 요소, 그리고 비구어적 요소, 초언어적 요소 이렇게 배웠고요. 얘네들과 관련된 정의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기읍 같은 경우 손을 내밀며 달라는 눈빛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비구어적 요소고,
그리고 니은 많이 달라는 의미로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하면 많이 많이.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소리로 빠르게. 이게 리듬, 억양 이것도 관련이 있잖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준언어적 요소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비구어적 요소와 준어적 요소의 차이점을 쓰시면 되는데 비구어적 요소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메시지를 전달해. 근데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그에 반해서 준어적 요소는 얘도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차이점은 말에 첨가하여.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의존해서 하는 방법이 비구어적 요소와 준언어적 요소의 차이점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이것도 한동안 많이 나왔다가 안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문제를 낸 거죠. 자, 1. A에서 지혜가 사용한 반향어의 유형을 쓰고 이거 보는 순간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얘기했던 지연 반향어 또는 방금 들었던 거 얘기한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A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기차 노래를 하면서 피자 다음에 더 줄게. 지혜를 바라보며 피자 다 먹었어. 피자 상자를 바라보며 피자 다음에 줄게. 지금 포인트는 피자를 다 먹고 나서 활동이 끝나고 자해놀이를 하는데 얘는 자꾸 뭐 한다고? 피자 더 줄게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연 반향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음에 더 줄게 라는 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요청하기, 요구하기 이런 내용들로 답을 쓰시면 의사소통 기능 특별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우리 교재와 고은섬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B와 같은 언어 표본을 활용하는 언어 발달 검사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라 분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언어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자바라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었잖아. 이거 정도는 센스 있게 뭐 하면 된다? 자바라 분석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이 자바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늘 비교되는 게 비표준화 검사고 표준화 검사와 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예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표에서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은섬 책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된 것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된 검사,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검사?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이 규준 참조 검사는 뭐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즉 순서를 매길 때 사용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비표준화 검사, 다른 말로 하면 중거 참조 검사죠. 이 중거 참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서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즉 숙달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와 고은섬의 책에서는 이 비표준화 검사인 자바라 검사와 표준화 검사를 비교할 때 그 표현을 넣습니다. 어떤 표현을 넣으냐?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교수 목표 또는 교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답을 써주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 새롭게 나왔고 이것도 새롭게 나왔구나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왜 물어보지?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자, 1. 밑줄 친 기획의 이유를 객관적 청력평가와 주관적 청력평가의 차이 측면을 쓰고 2. 밑줄 친 닐에 해당하는 청력평가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그래서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중요해요. 기획. 특히 영어의 경우 객관적 청력평가를 통해 청각장애를 조기에 선별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어차피 이거 시험 문제 이게 안 나오고 다음번에 이거 나올 거잖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거 고은 선생이 청각장애 책에 나온 카테고리, 즉 우리 책 카테고리로 돼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어는 객관적 청력검사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쓰면 되잖아. 알다시피 객관적 청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하는데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적 신호 등을 어떻게 학생의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그에 반해서 주관적 청력검사 같은 경우는 피검자가 들린다 안 들린다, 즉 피검자에 의존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뭘 못한다고? 당연히 내가 들린다 안 들린다 협조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려냐면 주관적 청력검사는 피검자에 의존한다. 그리고
객관적 청력 검사는 피검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유아한테 적합하다라고 써주시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냐 없냐 이 개념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니은. 자, 영유아 청력 선별과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달팽이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EMR 방사 검사가 있고, 두피에 정규 단자를 부착해서 달팽이관, 청식력, 그리고 중추청각 정로 경로에 전달되는 정기적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니은만 딱 보고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왜? 이거 고은선생님 책과 우리 교재에 정의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청성유발 전이 검사예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는 순간 흥분해가지고 뇌간유발 반응 검사라 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뇌간유발 반응 검사가 안 되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뇌간유발 반응 검사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한 정기적 신호는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초기 검사가 있고 중기 검사가 있고 후기 검사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초기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 와우더 검사, 그리고 뇌간유발 반응 검사가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구분할 단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 검사를 얘기하면서 중위 검사와 특수 검사가 나오고, 특수 검사는 여기 나오는 대로 이의면 방사 검사와 청성유발 전이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2번 1. A에 근거해서 청력 손실 부했다는 은수의 청각장애 유형을 쓰고, 솔직히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늘 알다시피 뭐만 보면 된다고? 네, A, B 갭을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친절하게도 또 특이하게도 청력형도 해줬죠. 수평만 나오는 순간 끝났어요, 솔직히. 수평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음성 청각장애의 특징이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골도 청력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기도 평균 60dB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전음성 청각장애다. 자, 그리고 이 밑줄친 디귿의 장점을 청각장애 유아의 정서 측면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유아 특수교육학 책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추해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밑줄친 디귿 장점을 보면 동반 입학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청각장애 유아를 여러 명 같이 두는 겁니다. 자, 여러 명 같이 두면 뭐가 생깁니까? 동질감 같은 거 생기잖아. 즉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해 줄 거 아니야.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상식선에서 쓰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찾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답을 쓰시면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3번 밑줄친 리을의 학급 규칙에 대한 예라는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가 말할 때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말한다와 같은 학급 규칙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읽어보면 이야기 나누시다. 뭐 토의 토론할 때 잘 못 들린다. 어떻게 할 거냐 관련있잖아요. 상식선에서 토의 토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즉 초특과 유특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초특과 중특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스피치볼 뭐 이런 거 놔둬놓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영유아잖아, 유아잖아. 뭐 스피치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할 때 그냥 손 들고 얘기하라. 이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기할 때 일어서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위주로 답을 쓰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여기 드디어 유특에서 넘어가 나왔다. CVI가 나왔죠. 뇌피질 시각장애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 이거 중등에서 나오겠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1번. 자, 가히 A를 고려해서 밑줄 친 기형을 이용 중 잘못된 자료 제시 방법 기호를 쓰고 이를 적절한 내용으로 고쳐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미음을 고려해서 B에서의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 쓰라고 나오는데, 일단 A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정이가 시각적 복잡성이 있는 곳에서 시각을 사용해 사물을 바라보거나 인식하는 건 어려워해요. 왜? 얘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힘들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민정이에게 시각 자료를 제시할 때 기억, 검은색 배경판에 노란색 사물 제시하기. 알다시피 CVI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을 좋아한다고? 빨간색과 노란색 집중하잖아. 나쁘진 않지. 그리고 니은 책상 주변에 검은색 칸막이 설치해주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포커싱이 되겠죠. 다른 쪽으로 주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디귿 복잡한 패턴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차보다는 복잡한 패턴이야. 이 복잡한 패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얼음이 보인다며, 시각적 복사선에 얼음이 있다며, 그러면 당연히 이 패턴을 조금 더 쉬운 패턴으로 준다든지 분리해서 주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사물을 한 개씩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당연하죠. 왜? 복잡한 거 한꺼번에 주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주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은다고 하면 디귿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학자를 수정해서 낮추어서 제시한다는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미음을 고려해서 비읍에서 교사가 사용한 교수 방법. 자, 미음 놀이와 활동을 통해 잔존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사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자, 김 교사가 민정의 손을 잡고 민정이 앞에 놓인 상자 속에 손을 넣어주면 이건 나뭇잎이라고 말해 주자. 민정이가 나뭇잎을 만진다. 민정이가 나뭇잎을 만질 때 바사삭 소리가 나자 민정이가 귀에 바사삭이라고 말해준다. 나뭇잎을 골라 냄새를 맡아보자. 이건 나뭇잎 냄새라고 말해준다. 민정이가 교사와 함께 나뭇잎 하나를 라이트 테이블 위에 올려 색과 모양을 비교해본다.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손, 촉각, 두 번째 소리, 청각, 그리고 세 번째 후각, 그리고 네 번째 시각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촉각, 청각, 후각, 시각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네, 다감각적 교수법이고요. 이 다감각적 교수법은 이태호 선생님 책에서 시각중복장애의 중재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시각장애 교수법에서도 다감각적 접근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감각 교수법, 다감각적 접근이라는 건 뭐 시각 중복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돼. 왜? 우리는 외부 정보를 시각으로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잔존 감각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 활용하는 교수 방법이 다감각 교수법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등에서는 이것도 봐야 되겠네. 라이트 테이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라이트 테이블. 배웠죠? 이거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상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일단 제가 원하고 싶은 건 일단 시험 문제는 CVI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시험 문제 나왔다더라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나온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나의 시를 고려해서 밑지침 비읍을 사용할 때 장점과 유의점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더라도 일단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초특보다는 유특 문제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자, 시 볼게요. 시. 자, 은지는 근육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 제어하고는 주로 제가 앉고 있거나 누운 자세 사용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면 한 단어 수준으로 대답을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많이 읽고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비읍, 피더시트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오는 거고요. 이거 김혜린 선생님이 쓴 지체장애 책에 보면 피더시트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본다고 하면 피더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몸에 긴장이 별로 없는 애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친 척 낸다고 하면 왜 사용하느냐 물어봤으면 못 써.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지. 이 그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 사용할 때 장점을 쓰라는 거잖아. 근데 C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C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앉거나 그냥 누워 있는데.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되거나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얘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학습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써주시는 게 당연하겠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얘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뭐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됐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자, C의 유의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더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앉기 자세와 관련된 보조각 기기입니다. 근데 보통 보조각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거 안 되잖아. 왜 안 되냐?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각 기기의 전반적인 유의점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책을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C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언급이 안 되면 틀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답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뭐 유아 교육학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1번 이거 다 유특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2번 내용인데 자, 2번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자, 이 나에서 밑줄 친 니은 AAC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을 이제 쓰라고 나와 있죠. 이 기회 장벽 같은 경우에는 나 그리고 AAC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기서 리을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이 민우가 AAC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자꾸 끄더라고요. 민우랑 얘기하려면 늘 켜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할 게 뭡니까? 몰라서. 이 몰라서와 관련된 게 지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 장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몰라서 했기 때문에 알려주면 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한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박은혜 선생님 지체장애 책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이게 나와 있어요. 기회 장벽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뭘 모르는데 AAC 관련해서 잘 모르잖아. 켜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설명하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7번 이거 유과정 그리고 8번 유과정 내용입니다. 자, 다음 바로 유치원 교육과정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B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학 책에서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뭔 말이냐? 1번 밑줄 친 기획의 핵심적인 특성 3가지 쓰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이름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그렇잖아? ADHD 몰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특 특성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뭐가 나왔냐? 정서 행동과 관련해서 물론 유아교육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훈육과 관련해서 가에 밑줄 친 니은에 나타난 정우 아버지의 양육 태도 유형을 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육 태도, 훈육 같은 경우에는 정서행동 책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권위적, 권위주의적, 관대한, 허용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니은 내용을 보면 정우 아빠가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우가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서 무조건 지키게 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실망에 야단쳐서 요즘 정우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는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수용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주의적, 독재적 훈육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처음 나왔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이건 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 교사가 A에서 사용한 행동의 기능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 행동의 기능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떠올릴 거야. 근데 지금 A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자, 문제행동, 최근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이 나타남. 평가척도, 동기평가척도 또 나오죠. MAS. 자, 그래서 관심 끌기가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면담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면담과 평가척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해서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평가자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 평가 방법 중에서 간접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PBS 단계를 본다고 하면 2단계, 3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1. 김교사의 반성적 전에 나타나는 동호회 문제 행동 중 가장 먼저 중재 행동을 찾아 쓰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동시에 중재하기 어려울 때 문제 행동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중 우선적으로 중재할 유형부터 순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전체를 읽어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파괴적 행동을 찾아라는 거잖아. 이 파괴적 행동은 자신과 그리고 타인에게 안전 혹은 해가 되는 행동이잖아.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리는 행동이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서 파괴적 행동이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방해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번.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3번인 것 같아요. 자, 1. B는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성 중 무엇에 대한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칙상 어떻게 내야 되냐면 자기결정과 관련된 구성 요소는 학자마다 모형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자기결정이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하면 위마이어의 기능적 모델을 생각해 쓰시면 되거든요. 위마이어의 기능적 모델 같은 경우는 11가지, 12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 그 구성 요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B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호가 주원이와 함께 레고 놀이를 하고 있었다. 주원이가 동호에게 공룡 가지고 놀까 아니면 집 만들어 갈까? 라고 물어보니 집이라 대답했다. 이거 따지고 본다고 보면 FA 질문법 한 거잖아. 둘 중에 하나 뭐 할래? 물어본 거잖아요. 자, 모양 자르기 활동과 퍼즐 맞추기 중 동호에게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더니 모양 자르를 거야 라고 하며 바구니 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고르는다는 표현을 책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뭡니까? 선택하기가 되죠. 그래서 선택하기 또는 선택하기 기술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활동과 선호하는 물건을 고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C에 나타난 동호의 심리적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적장애 이런 거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특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이거 지적장애가 딱 나왔다고 하면 지적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가지 정도가 되는 심리 동기적 특성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고 C 내용을 봐야 되고 C 내용을 보면 우유 도우미를 누가 할지 이제 물어보는데 동호 옆에 있던 친구가 주원이를 손으로 가르치자 동호도 주원이라고 말했다.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동호는 자신의 도우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친구나 교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를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을 써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고 하면 학습된 무기력. 근데 학습된 무기력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표현과 그리고 교사나 친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7가지 심리 동기적 특성 중에서 위에 나오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이거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특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 그리고 자신에게 또는 친구나 교사에게 의존하는 모습.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지향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의존하냐면 외부에 있는 인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즉 교사나 학부모의 인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교사나 학부모의 인지적 능력이 아니잖아. 즉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 즉 낮은 자기 효능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낮은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외부 지향성이 생긴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런 키워드로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외부 지향성의 키워드인 인지적 능력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기 효능감, 낮은 자기 효능감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이거 유특책에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교육학,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 관련된 내용으로 봤던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꼬아서 냈죠. 자,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학에 넘어가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에서 1, 교사가 제시한 관찰 기록 방법에 사용 목적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산점도라고 알 수가 있죠. 행동 분포 관찰이죠. 자, 이 산점도 같은 경우는 바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산점도의 목적을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장소와 시간대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 이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지. 네, 그 다음에 좀 꼬았죠. 2번. 밑줄치 니은이 잘못된 이유 하나 쓰라고 하는데 니은 보면 표적 행동의 빈도가 빨리 낮추려면 중재를 바로 시작해야 되겠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려면 산점도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뭘 물어봤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던 건 이 산점도만 해서 안 되고 뒤에 다른 직접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쓰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렇게 봤을 때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다른 직접 관찰 안에서 니은이 문제다. 그리고 니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얘 뭐 했습니까? 단지 직접 관찰 중에서 산점도 하나만 하고 결과를 해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더 다양한 관찰 방법들 또는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중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흐름을 봤을 때는 얘보다는 즉 예전에 나왔던 왜 그러면 다른 직접 관찰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 정보를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아교육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사소통장에서도 이 내용을 배웠죠. 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가의 A에 제시된 대호의 말에 해당하는 언어 행동 유형을 쓰라고 하죠. 자, A. 실로폰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 응, 예쁜 소리가 나. 은서가 빨간색 음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간색, 그래, 빨간색 치고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이 소리가 나는 거, 예쁜 소리, 빨간색은 빨간색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즉,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명, 다른 말은 뭡니까? 텍트죠. 그래서 여기서 강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나면 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이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텍트에 해당한다. 아, 얘도 시험 문제 나왔네. 그럼 이거를 유특 문제 통해서 초특과 중특을 생각한다고 하면 언어 발달 이론에서 고운삼책 내용이 다 나왔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뒤에 초등 문제 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학 내용에 넘어가고 3번 내용을 볼게요. 3번 내용도 엄청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에 나온 게 중등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문제였어요. 자, 3, 1. 나의 밑줄치인 니은에 해당하는 중재 전략을 쓰라고 하는데 니은 내용. 자, 먼저 대우에게 대우가 평소에 쉽게 잘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게 해요. 그 행동을 잘하면 대우가 하지 않는 행동을 즉시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학생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행동 여러 번 하고 갑작스럽게 싫어하거나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못하는 행동의 발생비를 높이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황률, 요구 연속, 구황률, 요구 전일차, 행동 타성이라고 불리죠. 자, 이 나를 고려해서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말에 예시를 쓰라고 하는데, 자, 나를 고려해서 디귿에 들어갈, 즉 이 디귿 내용은 뭐라고? 행동 타성, 고학률 요구 연속의 예시입니다. 자, 대우야, 선생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하이파이브. 엄지척 최고 대우야. 고민형과 포비기를 해보자. 고민형과 포비를 한다. 대우 멋져? 대우와 윙크를 해보자. 윙크를 한다. 대우 멋져? 디귿. 그러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얘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해야 되겠지. 얘 못하는 게 뭔데? 못하는 거 이겁니다.
손으로 뭐 한다고? 네. 원래라면 이걸 쳐야 되잖아. 근데 얘는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갈 표현이 뭐냐면 실로폰 채로 쳐야 돼. 그래서 못하는 행동인 실로폰 채를 써보자는 게 네, 예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채로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손으로 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내용 나오잖아. 못하는 게 딱 나와 있잖아, 여기.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당연히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는 2번을 볼게요. 자, 다의 A에 나타난 김교사와 최교사의 협력교수 유형을 써라고 하죠. 자, A 내용. 네,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종이집에 모든 아이들이 모이면 놀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두 모듬으로 나누고 두 개의 한 호목금을 모아요. 주아는 제 모듬, 수지는 김 선생님 모듬에 포함하면 어떨까요? 이걸로 끝났죠. 한 모듬, 한 학급을 두 모듬으로 나누는 건 뭐라고? 평행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자, 이 2번 같은 경우에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 유특에서 나왔죠. 자, 다의 1, 괄호 안에 니네 들어가 원래 명식을 쓰고 이에 근거해서 비읍에 나타난 원리의 오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오류 유형을 쓰는 건 처음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자, 일단 니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른 아이들 수준도 고려해서 모둠을 나누고 활동에 대해서 계획해 보아요. 그리고 활동할 때 주어가 편마비로 인해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더라도 니은 원리를 적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거 알다시피 부분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 부분차의 원리라고 하는 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모든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분 참여만 써야 되고 부분 차의 원리를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틀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참여 원리는 애초부터 4가지의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B에 하나가 나와 있지. 자, 응, 알았어. 자, 주아에게 나무, 돌, 흙 그림을 건네주며 주아는 풀칠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친구들에게 그림을 나눠주자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나눠주지 말고 관찰했다고 하면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게 얘한테는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눠줘도 되잖아. 얘는 풀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고 풀칠해서 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풀칠을 못하면 교사가 풀칠을 해주고 붙이는 거 얘기해줘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인 활동에서 즉 전반적인 기회를 놓치는 근시안적 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잘못된 부분차의 원리 4가지와 관련된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근시안적 참여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활동을 하는 거. 책에는 전반적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의 시에 나타난 김교사의 발화유도 전략을 써라.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는데 발화유도 전략들을 떠올려야 되겠지. 교사의 언어장악 전략,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 기타 전략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래놓고 시를 보는데 자, 나무, 돌, 그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지 옆에서 나무 그림을 종이집에 붙이며 나는 나무 그림 붙여야지. 나무 그림 붙이는 김교사를 바라본다. 수지 옆에서 돌 그림을 종이집에 붙이면 나는 이제 돌 그림 붙여야지. 지가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뭡니까? 혼자만 기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6번. 이 6번이 특수 마지막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6번 또한 유아교육학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련된 내용을 특수교육학에서 봤으니까 1. 가에 밑줄친 기획에다가는 촉구형을 쓰라고 하죠. 자, 촉구. 정사각 색종이를 3번을 접는 것을 보여준다. 끝났죠.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범 또는 모델링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202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1B를 봤는데 문제를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문제 중에서 약간 변형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중특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